시골에서 감자나 캐던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없으면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위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 오만함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지시죠? 그 말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순간의 말실수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그렇게 무시하던 장인어른이 단 한 푼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분이 결국 자기 아이의 생명을 살려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0대 사위 윤태호 씨, 도시에 살며 조금 벌었다고 장인어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죠. 밭에서 손에 흙 묻힌 걸 부끄러워했고 시골집을 갈 때마다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효도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무시하던 장인어른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가 병원비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3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진심이 들어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요, 무시하던 장인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된 사위의 통렬한 반성사연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마음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돈이 아니라 진심 하나가 사람을 살렸던 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윤태호 42살 회사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인어른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김정수 장인어른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68세 구부정한 허리에 거칠어진 손. 제가 보기엔 그냥 시대에 뒤처진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처갓집에 가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낡은 시골집, 삐걱거리는 마루. 장인어른은 항상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거실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 민정이는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수 깎으신 과일을 내오셨습니다. 저는 대충 한 조각 집어들고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저를 보며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는데 왜 자꾸 챙기시는 거야? 회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윤서방, 요즘 회사는 어떤가? 바쁘죠? 아버님은 세상 물정 모르시잖아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민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시골 냄새, 불편한 화장실, 낡은 가구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 잘 나가는 제가 시골 장인을 대하는 태도로는 적절하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중간 관리자 자리에서 성과도 괜찮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더 오만해졌습니다. 돈이 곧 실력이고 실력이 곧 계급이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처럼 평생 흙만 만지고 사신 분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호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도 저는 무심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주셨어. 그래. 할아버지 돈 아껴 쓰셔야 하는데. 8살 아이는 제 말뜻을 몰랐지만 민정이는 알았습니다. 민정이의 눈빛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서울에 올라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의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당황했습니다. 동료들이 보면 어떡하지? 저는 급하게 장인어른을 골목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연락이나 하시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장인어른은 비닐봉지를 내미셨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지호한테 줘. 농약 안 친 거야. 저는 형식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 3번 갈아타고 오셨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장인어른을 더 무시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습니다. 명절도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민정이와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래? 시골에서 감자나 캐던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 솔직히 도와줄 것도 없잖아. 민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언제나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제가 무례하게 굴어도 무시해도 그 미소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화도 안 내시는 거야? 이상한 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장인어른을 더 멀리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검소한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말 없는 미소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할 거라는 것을.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한 건 3월이었습니다. 임원들의 긴급회의가 잦아졌습니다. 복도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탄탄해. 걱정할 것 없어. 그런데 5월 어느 날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부도 처리됩니다. 전 직원 비상소집 공지였습니다. 대표이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도라니요. 우리 회사가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금도 밀렸습니다. 3개월치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회사가 쌓아놓은 빚이 너무 컸습니다. 법정 관리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카드값 연체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밀렸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1,000만 원만. 미안. 나도 지금 힘들어. 동기에게 전화하니 야,
우리 사이 아니냐? 500만 원만. 태호야, 나도 애들 학원비 내기 바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만 몰려든다는 것을.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한테. 안 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골에서 감자나 캐던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 솔직히 장인어른은 도와줄 처지도 아니잖아? 민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면도도 안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페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장인어른께 손 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이런 꼴을 보일 수는 없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행에도 가봤습니다. 신용대출은 이미 한도가 다 찼습니다. 담보대출은 심사조차 안 됐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민정이는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꿈속에서도 빚쟁이들이 쫓아왔습니다. 악몽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아빠의 변한 모습을 보며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저는 아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민정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남자가 이럴 수가 있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발 아빠한테 말씀드리자. 우리 아빠는 이해하실 거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돈도 없는데 말해봤자 뭐 하겠냐고. 민정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갔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민정이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지호가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찢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지호. 의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와 민정이는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분이시죠? 네. 저희 아들 괜찮은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희귀병이라니.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병명조차 생소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저에게는 3억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 카드는 모두 정지. 대출도 불가능.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정이는 제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밤새 병원 복도를 헤맸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제발. 제발.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천만 원. 어디서 구하죠? 누가 저를 도와주나요? 저는 다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수십 번 전화했던 번호들. 하지만 다시 한 번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형, 나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애가 죽어가. 1,000,000원만. 태호야, 미안하다. 나도 요즘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버리는 전화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친한 척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달랐습니다. 회식 자리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명절 선물도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고요. 친척이라고는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민정이, 지호, 그리고 장인어른뿐. 하지만 저는 그분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입니다. 민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한테 전화만이라도 해보자.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사래까지 쳤습니다. 안 돼. 장인어른한테는 절대 안 돼. 민정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호가 죽어가는데 왜 안 하는데 모르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장인어른께 이제 와서 손을 벌린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안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위험하다고.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민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안 돼. 저는 민정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정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 지금 당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 감자나 캐던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버님은 세상 물정 모르시잖아. 솔직히 장인어른은 도와줄 처지도 아니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윤서방,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호가 지호가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부도로 직장을 잃었다는 것.
빚이 쌓여 숨도 못 쉰다는 것. 지호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장인어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저는 후회했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고. 그때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갈게. 새벽 첫 차 타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오신대. 민정이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오셔도 돈은 없으실 거라는 걸.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 3천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위로하러 오시는 거겠지. 저는 다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이는 제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인어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새벽 5시.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만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 봉투 하나.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 윤서방, 민정아. 장인어른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장인어른은 천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야. 얼른 가 내 새끼 지호 살려야지.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묶음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5만 원권 다발들. 이게 3천만 원 있어. 빨리 살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이걸 어떻게?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모아야 진짜 부자 되는 거야. 민정이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손이 제 아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며 사신 그 손이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으로 저는 일어나 장인어른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됐어. 빨리 가서 수술비 내고 와. 저는 원무과로 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수술 바로 진행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 됐다. 이제 지호 살겠네. 저는 장인어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6시간. 저는 그 시간 내내 장인어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장인어른을 제대로 봤습니다. 깊이 파인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굳은 살 가득한 손, 낡아 빠진 점퍼,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3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눈을 붙이셨습니다. 피곤하셨을 겁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오시느라 한숨도 못 주무셨을 테니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자판기로 갔습니다. 따뜻한 음료수를 뽑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을까?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농사 지어서 번 돈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그 돈은 장인어른의 노후 자금이었을 겁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아니, 지호를 위해 다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봤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민정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호. 창문 너머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미안해. 장인어른이 제 옆에 서셨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저는 돌아서서 장인어른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 장인어른을 모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그 돈을 정말 20년 넘게 모으신 겁니까? 그럼 농사 지으면서 조금씩. 그런데 왜 저한테? 장인어른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넘쳤지. 그걸 못 본 게 윤서방 자네 불행이야.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도와주고 싶단 말보다 진심을 먼저 내는 게 진짜 가족이지. 장인어른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마디만 하겠네. 자네가 무시한 손이 내 새끼, 내 손자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배운 만큼 사는 게 아니라 느낀 만큼 변하는 거야.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잘하면 돼. 저는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그 손을,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그 손을. 아버님, 제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고 뭐고 가족인데. 장인어른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점점 회복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장인어른도 함께 계셨습니다. 시골 일을 제쳐두고 서울에 머무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호가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날 살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정이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장인어른, 그리고 잠든 지호만 남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창가 의자에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의 손이 보였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 평생 흙을 만지며 사신 그 손으로 손자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이 눈을 뜨셨습니다. 안 자고 뭐 하나? 저는 제가 너무 바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 밖복도로 나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정이가 돌아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버님, 그 돈 정말 어떻게 모으신 겁니까? 한 해에 150씩 20년 넘게. 그게 전부. 아버님 노후 자금 아니었습니까? 장인어른은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뭔지 이제 알겠지. 그게 가족이다.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호가 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호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나아졌네. 응, 할아버지 덕분이야. 지호가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나 살려줘서. 장인어른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인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지호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 마당에 도착하자 저는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장롱, 선풍기 하나뿐인 방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사시며 제 아이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인어른과 바치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평생 정직과 성실로 살아오신 진짜 어른이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저는 그 마음을 본받아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사업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몇 달 뒤 장인어른과 지호가 밭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밭 위에서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마음은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지켜보며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이죠. 가난하다고 무시받던 장인어른이
결국 가장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내미는 사람 아닐까요?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